과장님, 저희와 함께 가시죠. 네? 누구시죠? 당신은 2017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채 면접위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지금부터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지금 저희와 이동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삼엄한 경호까지 하면서 면접위원을 소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17년부터 신입사원 공채 시에 블라인드 면접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바로 현장에서 업무 시간 중에 저희가 급습을 해서 면접위원들을 체포하고 있는데요. 공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회사의 내부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직원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블라인드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11월 어느 일요일, 한 공기업의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철통보안과 점검 속에 이중으로 시험 감독까지 그야말로 007 작전을 보는 듯합니다. 공사 시작. 이 공기업은 스펙보다는 정말 일 잘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이미 2012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 과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확 달라진 입사 지원서 직접 비교해봤는데요. 기존 지원서에는 사진, 성별, 생년월일, 학력 사항을 입력했지만 지금은 꼭 필요한 기본 정보만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차별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죠. 면접 전날 저녁, 한 호텔이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면접위원에 선정되자마자 곧바로 면접 교육을 위해 입소한 위원들입니다. 면접 진행 절차부터 블라인드 면접 시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면접위원들이 시험일 전날 모여서 최종 문제집을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통적 채용 시험을 봤던 이분들에게 블라인드 채용은 조금 새롭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신입사원 채용 면접을 볼 때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간단히 인성 면접이랑 직무 관련 간단한 질문만을 받고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번 블라인드 면접이 강화되면 이 사람의 진짜 능력, 인성 이런 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게 강화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면접 당일, 아침 일찍부터 면접장에 도착한 지원자들. 그런데 왜 다들 화장실로 가는 거죠? 모두 흰색 티셔츠로 갈아입었네요. 지금 T로 왜 갈아입으신 거예요? 다 T를 통일시키고 또 이제 자기 인적 사항을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채용 과정 때문에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분 성함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어요. 명찰에 보통은 이름이 적혀야 되는데 지원한 요 분야만 적혀 있어요. 지원자들이 입고 온 옷 그대로 면접을 하면 옷 스타일이나 색깔 등이 특별한 표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자 모두 똑같은 복장을 하도록 한 건데요. 과연 지원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가장 먼저.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이렇게 유니폼을 받은 건 처음이어서 오히려 좀 면접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한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또 다른 작업도 진행됐는데요. 채용을 위해서 작업 중이라고 하시던데 네네네. 어떤 일 하시는 건가요? 혹시 이번 지원자 중에 직원 가족이 있는지 저희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조회할 수 있죠? 필기시험 시 입력한 생년월일과 이름을 기준으로 우리 직원 인적사항과 서로 비교해서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면접위원회에서 배제가 됩니다. 다른 그 지원자들이 혹시 모를 그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채용이 되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을 배정하는 방법도 독특했습니다. 번호가 1번이 나오면 나줘, 2번이 나오면 다줘. 기존에는 미리 면접위원들이 배정됐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면접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담당할 조가 배정되고요. 면접 역시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이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드디어 면접 시작! 그러나 공정성을 위해 촬영 금지. 이 정도는 저희가 양보해야겠죠? 대신 면접을 마친 지원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면접 오늘 어떻게 좀 잘 보셨어요? 뭐 개인적인 사항이나 이런 걸 전혀 안 물어보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졌고 오히려
제가 뭐 실력만 평가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아서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어때요? 오늘 잘 본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요, 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웃어요? 이거는 완전 합격했을 때 아니요. 웃음인데? 원래 잘 웃어가지고. 만약에 합격이라고 문자가 딱 온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울 것 같아요. 그래도 1년 동안 뭔가 여기까지 와서 뭐라도 하긴 했구나. 또 울 것 같아요. 이처럼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는 이유는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한 건데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을 통해 정말 일 잘하는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청춘이 웃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손잡고 꿈을 이뤄나가는 청년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서울시가 청년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다양한 공간을 마련했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는 드레스랑 턱시도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사무실에 드레스랑 턱시도가 있어요. 저희는 스몰 웨딩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이곳은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청년 단체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 공간을 지원해주는 미닫이 사무실입니다. 저희가 사무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저희도 갈팡질팡 하던 차였거든요. 청년들이 운영하는 이 스몰 웨딩 전문 업체는 거품없는 예산으로 작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추구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걸로 물론 드레스 대여가 가능합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상담을 받아보려고 왔어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몰 웨딩을 준비 중인 예비 부부들, 이곳 어떠세요? 예신이 아니라 여신이십니다. 어떡해요. 너무 예쁘네요, 진짜. 되게 고급진 것 같아요, 드레스가. 마음에 듭니다. 다행이네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업무 공간을 마련해주는 미닫이 사무실. 그 옆엔 자유롭게 회의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청년들의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이전한 부지를 매입해 서울혁신파크로 새롭게 개관한 것인데요. 넓은 부지의 건물인 만큼 다양한 콘셉트의 청년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도 청년청이라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장애인 여행 문화를 연구하는 청년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그 서울에 있는 문화비축기지라는 공간에 답사를 다녀왔어요. 거기에 과연 휠체어가 갈 수 있을까? 장애인들이 갈 수 있을까? 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를 칼럼을 보신 분들이 휠체어가 가기 좋은 공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홍서윤 대표는 장애인이 휠체어로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을 연구하고 실용적인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사실 청년들이 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싶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클 수 있거든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공간을 이제 공간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일단 입주비가 저렴했어요. 청년청은 음악, 디자인, 목공 등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연습 공간과 아이디어를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준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일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청년을 위한 휴식 공간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인지 점심시간 회사에서 나온 직장인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 재료들은 다 뭔가요? 점심 먹는 게 이제 맨날 같은 곳만 가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만들어 먹고 싶기도 하고 다른 음식을 먹고 싶다 생각이 들었을 때 여기서 이제 재료만 사오면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 한쪽에 마련된 부엌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에선 재료만 준비해 오면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군요.
요거 참 괜찮은 방법인데요. 점심은 대부분 밖에서 사 먹으니까 질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싸운 재료들로 만들어 먹으면 저렴할 것 같기도 한데 이래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가요? 여기는 또 회사 시간 짬짬이 내서 올 수 있고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이따가 낮잠도 자고 가려고요. 무중력 지대라 불리는 이 공간은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무중력이라는 말처럼 청년을 구속하는 사회의 중력에서 벗어나 이곳에선 편히 쉬다 가라는 거죠. 물론 공부도 가능하고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청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청년분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서울시와 전문가분들, 청년분들이 힘을 합쳐서 몇 년 뒤에 이제 2015년에 저희 무중력시대 지벨리를 처음 개관하게 됐고요. 집중 잘 돼서 공부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가격이 그래도 아무래도 신경 쓰이니까 근데 무료로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간에서 청년들의 꿈이 큰 결실을 맺길 기대합니다. 자신만의 영역에 뛰어든 젊은이들에게 공간이라는 곳이 뒷받침되어준다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공간에서 젊은이들의 큰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생소한 얼굴이어가지고 정말 필리핀 사람인 줄 아시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맡은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스타들. 작품이 끝난 후에는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한다는데요.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앞으로 누구 더 볼 일이 많을 건지 차분히 잘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마녀의 법정에서 끝없는 악행을 저지르며 시청자들의 분노를 산 정광열 씨. 드라마는 동시간대 1위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역시 연기의 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37년 연기 인생 동안 많은 화제작을 남겼지만 특히 드라마 허준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해남에 제가 촬영을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나 많이 오신 거예요. 저한테 진료를 받겠다고 뭐 목발 짚고 오신 분들, 뭐 그다음에 뭐 이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 높은 시청률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허준. 완벽한 연기 때문이었는지 실제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온 건데요. 아니 저 허준 역을 맡은 정광열. 근데 상관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어찌됐든 뭐 맥을 짚어주고 뭐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기억이 나요. 그런가 하면 배우 민지영 씨는 불륜을 저지르는 배역 때문에 혹독한 후유증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사랑과 전쟁한테 되게 감사해야 될 게 저 되게 오래 살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욕을 많이 먹어요. 사랑과 전쟁을 통해 국민 불륜녀가 된 민지영 씨. 굳어진 이미지 때문에 봉변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독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아빠랑 이렇게 팔짱 끼고 가면은 사람들이 저봐 저럴 줄 알아. 저렇게 아저씨랑 다닐 줄 알았다며. 그러니까 너무 아빠가 어쩔 줄은 몰라. 민지영 씨가 곤욕을 치를 때면 어머니가 대신 해명을 해주는 일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샴푸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이 안 보이는데 철썩 젖은 손을 때리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계셨어요. 내 딸을 왜 때리느냐. 단지 연기를 했을 뿐인데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장례관으로 사랑을 받은 배우 이준혁 씨. 특별히 내시 역할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 이 전작품이 육룡이 나르샤라는 작품이었는데 계속 수영을 붙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다음에는 내 사극 안 하리. 얘기했어요. 했는데 내시래요. 내신 없죠 이게? 네, 내신 수영이 없잖아요. 그래서요. 주인공이 보검이래요. 하리. 아 좋아. 여기서 박보검 씨와의 남다른 케미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이준혁 씨. 내시 연기로 2016년 연기대상에서 조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이후 독특한 해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할 이후에 그 후유증을 좀 앓고 계시다고. 대관이어가지고 역할이 성 정체성에 이게 의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애가 셋이거든요. 네. 아, 내관이 아닌 걸 알리는 거예요, 지금? 네. 분명히 저는 애가 셋이고 정성을 다해서 만든 아이라서. 배역을 너무나 완벽하게 소화하다 보니 오해를 빚기도 하네요. 연기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만은 않은 후유증이겠죠? 부모는 미성숙한 자녀를 제대로 훈육할 의무가 있어. 앉아. 자신만의 특별한 교육법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스타들의 각양각색 자녀 교육법 함께 보시죠. 빨리 싸울 자리를 확보해라. 의사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근엄한 카리스마로 시청자를 압도하는 배우 최수종 씨. 가정에서도 자녀를 훈육할 때에는 엄격한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냥 이름도 그냥 딱 이름만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불러요? 최민서 씨, 최윤서 씨. 애들이 뭐라고 모장이지 그래요? 않아요? 최수종 씨 그래요? 자녀에게 한 번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최수종 씨. 그렇다 보니 훈육 과정에서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연년생이다 보니까 가끔 싸울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최민서 씨, 최윤서 씨 잠깐만 와보세요. 누가 먼저 어떻게 했는지 최민서 씨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 오빠 입장에서 최민서 씨가 조금만 양보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했네요. 최윤서 씨는요? 그럼 쭉 얘기해요. 악수하세요. 예, 악수. 서로 사랑합니다 한마디씩 하세요. 친구 선생님 같으세요? 존댓말 훈육법.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살짝 의아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부부의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하이라 씨가 유산을 많이 했어요. 태어나기를 너무 소중해. 왜 그래? 네. 소중하게 태어났어요. 네. 이 귀한 아이들한테 그냥 처음부터 그냥 대화했던 대로 이렇게 그냥 대화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는 대화의 습관입니다. 이제는. 근데 우리 딸은 일반적인 애들하고 틀려. 외동딸 자랑에 여념이 없는 고창석 씨. 그는 혼자 자란 딸에게 가족 같은 친구를 만들어줬다는데요. 우리 와이프가 다른 건 한 번도 이렇게 뭔가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 그 공동 육아라는 게 있다고. 고창석 씨는 하나뿐인 딸을 위해 약 14년 전 공동체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네 가족이 한 건물에서 어울려 지내다 보니 딸도 자연스럽게 남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 때문에 만났는데 예, 아이들은 생각보다 금방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술 먹죠. 딸을 위해 맺은 소중한 인연이 고창석 씨에게도 힘이 됐네요.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자녀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한 스타도 있습니다. 이문식 씨인데요. 그 나이 때 애들은 노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는 거. 얼굴이 안 되니까 뭐 공부밖에 할 게 없었는데 어쨌든 그 저처럼 잘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유명 대학에 입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자퇴를 한 이문식 씨. 좋아하는 연기를 하기까지 많이 방황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대학교 그때 이제 그 못된 것처럼 하고 나왔는데 저기서 신입생 애들이 막 뛰어놀면서 이렇게 그 막 애들만의 어떤 그 있잖아요. 생기발랄하게. 야, 나도 저런 꿈이 있었는데 한때. 야, 근데 지금 이제 꿈을 포기하고 일당 6만 원을 만족하고 있구나. 때문에 자녀에게는 좋아하는 일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주고 싶었다는데요. 애들이 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매스컴이나 컴퓨터 게임기를 전혀 노출 안 시켜요. 높은 성적보다는 행복이 우선이라는 이문식 씨 멋지네요. 스타의 개성만큼 모두 다른 자녀 교육. 방법은 다르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수상한 이야기를 찾아 사실을 확인해보는 확대경으로 본 세상만사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범상치 않은 인기를 자랑하는 길거리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푸드트럭인데요. 높은 인기만큼 드라마 소재는 물론 푸드트럭을 주제로 한 해외 영화도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기에 민감한 예능에선 푸드트럭 프로그램까지 선보였는데요. 푸드트럭은 말 그대로 음식 조리가 가능한 이동식 트럭을 말하는데요. 요즘 길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먼저 푸드트럭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아, 이쪽에 보니까 여기 안내판 나와 있거든요. 트럭 쪽.
10대, 푸드트럭 10대, 이쪽도 5대 푸드트럭 핫플레이스가 맞긴 맞나 봐요. 진짜로 어떤 푸드트럭들이 있는지 한번 가보실까요? 와, 저쪽에 진짜 다 지금 줄 서 있어요. 나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곳은 강남역 근처 푸드트럭 존인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트럭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메뉴는 바로 스웨덴식 핫도그였는데요. 또띠아로 소시지를 감싼 이 특별한 핫도그를 맛보려고 30분 이상을 기다렸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이런 맛을 본다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저도 온 김에 이 푸드트럭 음식을 맛보기로 했는데요. 선택한 메뉴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핫도그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핫도그가 푸드트럭과 만나 명물이 됐다고 하는데요. 보이시나요? 이 한입 베어 물자마자 길게 늘어나는 치즈. 바로 치즈 찹쌀 핫도그인데요.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안산에서? 여기 원래 광주에서 오늘 올라왔고. 요즘 푸드트럭의 부쩍 높아진 인기를 실감한다는 사장님. 이쪽에서는 우리 사장님이 가장 인기가 많으시지 않으실까? 감사합니다. 첫 단계 한 달 뒤에 이걸 오픈해서 시작할 때하고 현재는 한 7, 8배가 지금 좀 알려져가지고 7, 8배가 지금 늘었어요. 많이 한 100개 안팎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줌마 소리 들었는데 지금 사장님 소리 듣고 네, 자부심을 갖고 합니다. 서초구의 지원으로 형성된 푸드트럭 거리는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소식에 창업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적은 사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하나의 매장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비교적 소자본으로 매장을 하나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푸드트럭을 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전 3대에 불과했던 전국의 푸드트럭이 올해 초에는 448대로 증가했다는데요. 정부가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창업이 쉽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영업 가능한 장소를 축제나 전통시장까지 확대했고 화물차 개조는 조리대 확보와 가스안전공사의 심의 기준을 통과하면 됩니다. 소자본 고수익 창업 아이템으로 손꼽히는 푸드트럭 덕분에 교육기관까지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찾아간 푸드트럭 교육 현장. 이곳에 눈에 띄는 분이 있었는데요. 아들뻘 되는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만학도. 이곳엔 어쩐 일이세요? 은퇴 후에 내가 뭐를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또 여기 푸드 창업하는 그런 교육이 있다고 그러길래 올해 나이 75,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남주희 씨입니다. 수업을 마치자마자 그가 가는 곳은 이제 푸드트럭 좀 만나러 갑니다. 제작을 하는데 어떻게 제작을 하는가?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푸드트럭을 개조하는 곳입니다. 남주희 씨는 트럭의 외관과 음식 메뉴에 따른 조리대 등을 꼼꼼히 살피는데요. 업체는 요즘 주희 씨처럼 개조를 의뢰하는 사람들로 밤과 낮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합니다. 제작 차량이 지금 사실 날짜 잘 못 맞출 정도로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야간 작업을 해야지만 정해진 날짜에 차를 좀 출고시킬 수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사실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업을 앞둔 남주희 씨의 공부는 계속되는데요.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 푸드트럭에서 선보일 메뉴를 연습합니다. 햄버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른 걸로 좀 이렇게 같이 해보려고. 푸드트럭이 너무 요새는 참 대세가 되니까 푸드트럭에서 이 다른 걸 좀 파스타 버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년 퇴직 후 햄버거 가게를 운영해왔던 남주희 씨.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푸드트럭에서 자신만의 필살기를 보여주겠다는데요. 젊은 사람 컨셉만 맞출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그걸 좀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김치, 우리나라 김치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김치 파스타로 한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음식인 김치와 이탈리아 음식인 파스타를 접목시킨 퓨전 요리 김치 파스타 버거.
친근하면서도 신선한 메뉴 이름 같은데요. 느끼할 수도 있는 이 파스타를 어른들도 즐길 수 있게 남주희 씨가 김치를 추가한 특급 레시피라고 합니다. 햄버거 빵을 잘라 양쪽에 넣고 그 안에 이 볶아낸 김치 파스타를 올려주면 요리 끝! 이렇게 혼자 메뉴 개발에 매달린 지도 벌써 한 달째라고 합니다. 이 정도 열정이면 곧 최상의 메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지금 당장 판매해도 손색 없을 정도의 비주얼. 그렇다면 본인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직접 맛을 보는데요. 진짜 치즈가 더 넣어야 되겠다. 더 개발을 해서 하여튼 더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또 이거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푸드트럭. 다양한 연령층만큼이나 판매하는 메뉴도 다양한데요. 고급 식당에서나 맛볼 수 있던 메뉴들이 푸드트럭을 통해 길거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원시의 대표적인 푸드트럭 거리를 찾았습니다. 자, 어떤 특별한 메뉴들이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실제로도 이국적인 음식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동하고 팟타이 만들고 있어요. 파니니는 이탈리아 음식인데요. 속재료를 이제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변형시켰어요. Pasta was the most famous Brazilian street food. Change a little bit and put like bulgogi, takogi is with a little bit spice with gochujang. So yeah, people enjoy it. Mixing Brazilian food with Korean food, they enjoy it. 브라질 음식인 파스텔은 반죽 위에 미리 준비해둔 불고기와 치즈를 올리고 뚜껑을 덮어 만두처럼 모양을 내는데요. 고운의 카놀라유에 앞뒤로 뒤집어가며 튀겨냅니다. 바삭하게 튀겨진 파스텔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5,000원에 판매되는데요. 이국적인 음식을 즐기려는 손님들에게 인기 짱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저기 뭐야? 불고기 파스텔이요.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외국 안 나가도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거 음식 접하니까 너무 좋죠. 푸드트럭의 또 다른 인기 비결 바로 가격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메뉴들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데요. 파스타는 단돈 5,000원. 또 이렇게 두툼한 소고기 스테이크는 단돈 7,000원입니다. 조리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철판에서 한 번 익히고 불길로 2번 익혀 육즙을 그대로 살리는 기술. 비주얼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스테이크와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수시 하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맛은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랑 여기 푸드트럭 이렇게 스테이크 사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고 좀 더 저렴하고 간단하니까 더 많이 찾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이렇게 싸게 팔아서 미치는 거 아니에요? 특이한 메뉴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푸드트럭이 약간 고급화 그런 거죠. 퀄리티는 최대한 레스토랑 퀄리티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먹는 음식이지만 최대한 퀄리티 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자 해서 지금은 어르신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맛있다고 드신 분들도 다시 와주시고 그러세요. 푸드트럭이 인기를 끌면서 전국 곳곳에 푸드트럭 거리가 조성되고 축제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의 인기가 사실 날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푸드트럭도 계속해서 조금 많아지고 사람들 이 생활 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냥 기존에 있던 포장마차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새로운 형식이 하나 생겼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맛을 개발하고 그리고 패키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아이코닉한 트럭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리고 얼마나 새롭게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당분간은 푸드트럭의 인기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거리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푸드트럭, 그 높은 인기가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겨있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팩트 사냥꾼, 지금 시작합니다.
팩트 확인에 나선 한 장의 사진입니다. 한 식당의 메뉴판에 적힌 음식명 포테이토 스프. 외국인 손님들을 위해 한국 음식을 영문으로 표기해 놓은 건데요. 외국인들은 이 포테이토 스프를 어떤 음식이라고 생각할까? 감자찌개 or soup made with potatoes. Yes. Just I don't know. Would be a soup in a bowl with potatoes in it. 대부분의 외국인은 감자가 들어간 음식일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외국인들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 유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포테이토 스프 하면 떠오르는 한국 음식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부탁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유학생 역시 감자가 들어간 음식을 그렸습니다. Yes, I wanted to draw the ingredients of the potato stew, but then I noticed, besides from potatoes, I don't know what's in a potato stew. So it's just a lonely potato. I guess something like syrup, so I just draw this is syrup, I guess, and potato. Maybe noodles, meat, an egg. I've never heard of it, so I don't know exactly what is in the soup. 정말 외국인들이 표현한 대로 메뉴판에 적힌 포테이토 스프는 감자 수프인 걸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포테이토 스프를 판매한다는 식당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포착된 포테이토 스프가 적힌 영어 메뉴판. 외국인들이 떠올렸던 감자 수프가 맞을까 음식을 주문해 봤는데요. 그 결과 식당 업주가 가져온 음식은 바로 감자탕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왜 감자탕을 포테이토 스프라고 표기했을까? 감자탕이 왜 포테이토 스프예요? 모르겠어. 나는 이유를 알아야지 내가 설명을 해드릴지. 저희한테 물어볼까? 물어봐주면 안 돼요. 네? 물어봐봐 삼촌이. 왜요? 감자탕이 포테이토 스프예요? 아니야 그냥 감자탕 그냥 감자 일반 감자에 한국관광공사가 제시한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법에 따르면 감자탕은 돼지 등뼈를 뜻하는 단어를 넣어 포크백 본스튜라고 적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컷 누들스로 잘못 표기된 칼국수는 시푸드 누들스프로, 한국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인 된장찌개는 소이빈 페이스트 스튜로 바르게 표기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오역이 외국인이 많이 오가는 상권이나 공항에서조차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도 엉터리로 적힌 영어 메뉴판을 볼 수 있었는데요. 메뉴판에 선라이즈 스프라고 표기된 이 음식, 과연 음식의 정체는 무엇일까? 해 뜨는 스프를 의미하는 음식은 아닐 텐데요. 선라이즈 스프라고 적힌 이 음식의 정체는 바로 선지 해장국이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외국어 메뉴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240개의 음식점 중 50여 개의 식당이 이렇게 심각한 오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외국인들이 잘못된 표기를 보고 이해를 못하니까 우선 우리나라 문화 전반 또는 우리나라 이 국가 전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건 당연하고요. 파생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까지 좀 초래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전문성이 없는 식당 주인이나 메뉴판을 제작하는 간판 업체 등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심각한 오역 문제는 식당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에서도 잘못된 영어 표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강을 아름답게 밝혀줄 세계의 빛나는 섬이라는 뜻을 가진 세빛섬. 섬을 한글 발음 그대로 옮겨 SOM이라고 적어놨는데요. They should translate it like an island. But now they translate the same pronunciation, right? So if we saw it in English, some we don't know what it means. 외국인을 위해 영어로 표기했지만 정작 외국인들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영문 표지판. 개선 방안은 없을까? 관련 당국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SOM이 썸이라는 그 단어가
약간의 오해 소지는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거는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정하십시오라고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민간 기관이 쓰시는 고유 이름이니까 저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건 사실 공권력이고 예산이나 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일일이 못 바꾸실 수도 있어요. 동계올림픽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엉터리 영어 표기 문제는 심각해 보입니다. 전문가는 영어 표기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뭐 수십 년 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정보원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이분들한테 직접 진짜 자기들이 외국인의 관점에서 오류인 것들을 좀 찾아내게 해서 신고를 하게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 뭐 고민하거나 그 문제를 또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6년 가을, 한 지방도시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실종된 한 여성이 토막살인을 당했다는 건데요. 뭐야, 기분 나쁘게. 특히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와 있어 괴담을 접한 시민들은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 전체를 뒤흔들 만큼 잔인한 이 괴담은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 지금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핫초코 하나만. 4,000원입니다.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다혜는 그날도 어김없이 자신을 보러 온 한 손님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사장님, 근데 진짜 신기해요, 저 남자. 아니 어떻게 사장님 나올 때만 가게 나올 수 있죠? 위치 추적기라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나 만들어. 나 통화 좀 하고 올게. 그녀는 남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화를 핑계로 자리를 떴는데요. 남자친구? 내가 걔를 왜 데려가? 결혼은 무슨? 아유 됐어. 다음 주에 봐. 다혜의 언니는 그 전화를 끝으로 더 이상 동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집에 온다고 해놓고 갑자기 사라졌다. 그것도 핸드폰은 두고. 신고가 됐습니다. 단순 실종, 가출 정도로 신고가 됐고 신고받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었고 그러고 이제 친척 중에 유일하게 먼 지역, 다른 지역에 언니라는 분이 있었고 그 언니와 연락이 끊겨버렸고. 감쪽같이 사라진 다혜. 그러나 집안 어디에도 그녀가 집을 나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단 말이야. 응? 이사를 준비 중이었나? 우선 그녀의 남자친구를 만난 이 형사. 실종이요? 보름 정도 됐습니다. 아까 직원분 말 들으니까 같이 여행을 갔다고 하던데요? 네, 원래는 같이 가는 거였어요. 근데 다혜가 안 간다고 해서 저 혼자 갔다 왔습니다. 자기야, 갈 준비는 했어? 안 간다고 했잖아. 아 왜? 내가 자기 좋아하는 코스로 싹 다 준비해놨다니까? 가자. 싫다고. 아 왜? 가자. 너 혼자 가라고. 너 혼자. 자기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은 여행하시는 동안은 연락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원래 다혜가 화풀고 먼저 전화하기 전까지는 제 연락 안 받거든요.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다혜를 만났다는 날부터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그날 하루 동안 총 3명의 남자가 다혜의 집이 있는 19층에서 내렸는데요. 첫 번째 남자는 다혜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날 캐리어를 들고 올라가셨더라고요. 보통 큰 짐은 차에 두고 올라가지 않나요? 아니 그거는 누나 차가 더 좋으니까 그거 타려고 한 거죠. 아, 그러시구나. 유럽 여행 다녀오셨다고 했던가요?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네? 뭐 그렇더라고. 조승은 씨, 다 확인했습니다.
유럽 비행기 예매하신 적 없잖아요.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기야 가자. 어? 나가! 진짜 왜 그래 누나? 너 다른 여자 생 이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돈 받아서 그녀한테 다 바치는 거잖아 지금. 여행 하루 전 누가 있나? 다혜는 우연히 승훈의 통화를 엿듣게 됐는데요. 내 물주 때문에? 걱정하지 마. 걘 절대로 나랑 같이 여행 안 가. 나도 말로만 하는 소리지 티켓도 안 끊었어. 나도 사랑해. 그의 이중성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쁜 자식. 감히 나를. 뭐? 유럽? 나랑 여행을 가? 웃기고 앉아있네. 너 처음부터 나랑 여행 갈 생각 하나도 없었잖아. 그래서 다른 여자분이랑 여행을 갔다. 네. 그냥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19층에서 내린 두 번째 남자는 과거 다혜가 일했던 다방의 사장이었는데요. 그는 무슨 일로 다혜의 집을 다녀간 걸까요? 부탁이요? 네. 그날 오전에 갑자기 다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날 대종은 남자친구 승훈보다 먼저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야? 저 이사 준비하는데 정리할 사람이 없어서 사장님께 연락드렸어요. 그 앞집 남자 때문에 결국 이사 가는 거야? 그녀의 부탁으로 이사 준비를 도왔다는 남자. 그러면 몇 시간 후에 왜 한 번 더 온 거죠? 그것도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박스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승훈이 다녀간 후 대종이 그녀의 집을 다시 방문해 내용물을 알 수 없는 큰 상자를 싣고 나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스. 그건 오전에 부탁한 물품 정리한 거예요. 다혜가 그날 바로 처리해달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갔는데 그때 다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죠. 이후 마지막으로 방문한 남자는 앞집 주민으로 확인돼 용의자는 두 사람으로 압축되는 듯 했는데요. 다방 사장도 의심스럽긴 한데 딱히 이유가 없고 남자친구 수상하단 말이야. 뭐야? 쟤는 왜 저쪽으로 가? 놀랍게도 CCTV를 돌려보던 이 형사가 앞집 남자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똑바로 말 안 할 거예요? 그날 왜 본인 집이 아니라 앞집으로 갔냐고요? 말했잖아요. 헷갈렸다니까요. 헷갈려요? 자기 집을? 이영균 씨, 자꾸 이런 식으로 진술하시면 곤란합니다. 평소에 배다혜 씨 스토킹하고 다닌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다혜의 스토커였던 남자. 앞집 남자요? 그 사람 장난 아니에요. 큰 사장님 올 때만 골라서 오더라고요. 큰 사장님이면은 배다혜 씨 말하는 건가요? 최근에는 안 왔어요? 네, 큰 사장님 없으시니까 한 번도 안 왔죠? 근데 듣자 하니 다방에 있었을 때부터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다방에서부터요? 결국 3명 모두 용의 선상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사건은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신이라도 있어야 살인을 추궁하지. 이건 뭐 아무것도 없네. 그날 역시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다혜의 집을 나선 이 형사. 그런데 무심코 바라본 앞집 대문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김현성, 뭐? 누가 통화를 가? 이 범인이 그 과거에 기소한 범죄로 그 장기 복역 10년 이상 복역하고 나가 출소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범인이 착용한 전자 발찌, 수사망이 계속 촘촘하게 좁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고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습니다. 범인 도주 4일 후 고생 끝에 그를 찾아낸 이 형사는 오랜 추격전 끝에 결국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당신을 배다혜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남자는 바로 전 다방 사장이었던 김대종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아니, 내가 전자 발찌 끊고 도망간 건 벌 받겠다고요. 근데 내가 살인이라니. 내가 안 죽였다니까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끊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다 확인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말?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건 당일 집에 방문했을 때 배다혜 씨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왜 제가 본 영상에는 배다혜 씨가 직접 문을 열어준 걸까요? 갑자기 영상 하나를 보여주는 이 영상. 놀랍게도 이 영상에는 두 번째 방문 당시 다혜가 집에 없었다는 대종의 진술과는 달리 그녀가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영상은 어떻게 찍힌 걸까요? 정답은 바로 앞집 대문에 있었습니다. 렌즈? 다혜를 스토킹하던 앞집 남자가 그녀를 관찰하기 위해 자신의 집 대문에 몰카를 설치했던 겁니다. 직박구리, 물레방아, 복도. 이 복도 이거 뭡니까 이거? 아니 뭐 그건 오랜 기간 다혜의 집 앞을 훔쳐본 앞집 남자. 당연히 사건 당일의 모습도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남자의 몰카 덕분에 대종의 거짓 진술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배다혜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란 대로만 했으면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요. 도대체 그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여? 다혜야, 조금만 기다려주라. 어? 자꾸 이렇게 미룰 거야? 요즘 이자도 안 보내더라? 내가 요즘 어려워서 그래. 됐고 이번 주까지 돈 처리해라. 나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다혜야! 진짜 저 어린 것이. 집까지 오면 어떡해요? 내가 돈 달라 그랬지 찾아오라 그랬어?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네가 감히 나를 협박을 해? 아니 그게 싫으면 빨리 갚으면 되잖아. 야, 너 진짜 너. 아 됐고 나가. 아. 나 오늘 남자친구 때문에 기분 별로 안 좋거든? 그러니까 빨리 가.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알았어? 가만히 안 두면 죽이기라도 하시게? 그리고 그날 오후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다혜의 문자를 받은 대종은 자신이 느낀 모욕감을 갚아주기 위해 그녀를 향한 잔인한 복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왜 또 왔어요? 오늘까지 처리해달라면 일단 들어가. 왜 또 와서 난리야? 돈을 갚기 위해 온 것처럼 속여 집 안으로 들어선 대종. 아니 진짜 갚을 수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도대체? 너만 없으면 돼. 죽어! 복수심에 눈먼 그는 끝내 그녀를 살해했는데요.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두 사람 사이의 채무관계를 증명할 문서들을 모두 찾아 없앤 건 물론 그녀의 시체 또한 유기해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각종 계담에 그 현혹이 안 되고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서 그 중립 불안감을 일소에 해소한 그런 것이 그 돌이켜 생각해보면 상당히 성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였습니다.